얼마 전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가 미국 본토 상공에서 실종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F-35B 전투기 한 대가 비행 도중 사라져버렸는데요.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종사가 긴급 탈출했고 자동 조종 장치가 켜져 있었던 F-35는 그대로 비행하여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F-35가 스텔스기이기에 미 공군 기지의 레이더로도 탐지해낼 수 없었고 결국 미 당국은 SNS를 통해 실종된 전투기의 목격담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실종 지점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F-35의 추락한 잔해가 발견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미 공군은 어떻게 하면 전투기를 잃어버릴 수 있냐며 비판과 조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미군조차도 스텔스기를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스텔스기의 위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 1위의 군사강국 미국조차 스텔스기를 놓쳐 당황하는 모습에서 괜히 스텔스 전투기가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란 걸 느끼게 되었죠. 대한민국의 국산 전투기 KF-21 역시 지금은 4.5세대 전투기로 완전한 스텔스가 아닌 준스텔스 전투기로 분류되고 있지만 향후 블록3 모델부터 F-35와 같은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 무장창 설계, 인포멀 안테나, 스텔스 도료 등 각종 스텔스 기술이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데요. 얼마 전 국내 스텔스 기술의 최고 권위자인 연세대의 조형희 교수가 군사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KF-21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복합 스텔스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복합 스텔스 기술이란 단순히 레이더에서만 회피하던 스텔스 기술에서 시각 적외선 등 다양한 관측 장비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5세대를 넘어선 6세대 전투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기술입니다. 조형희 교수는 이를 위해 현존하는 스텔스 기술에서 한 차원 도약한 스텔스 메타 물질을 개발해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한 메타 물질은 적외선 대역에서 잡히지 않는 스텔스 물질이었습니다. 기존의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의 전자파를 흘려내거나 반사해 레이더에서 탐지되는 걸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텔스기는 적의 방공망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는데요. 무기의 역사가 창과 방패의 역사인 만큼 이 새로운 창을 막기 위해 새로운 방패가 등장했으니 바로 적외선 추적 장치 IRST입니다. IRST는 레이더와 유사하나 전자파가 아닌 적외선을 수신하여 대상을 추적하는 감지 장치로 현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KF-21을 개발할 당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거부당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이죠. IRST는 스텔스 전투기도 감출 수 없는 열을 감지해내는 기술인데요. 전투기에서 발산되는 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엔진에서 발산되는 엔진열과 전투기 표면에서 발생하는 표면열인데요. 전투기가 마하의 속도로 비행할 경우 공기 마찰열로 인해 선체가 달궈지며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마하 1만 되어도 표면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 마하 1.5를 돌파하면 100도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신호를 포착하여 추적하는 것이 바로 IRST로 현재 가장 강력한 안티스텔스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IRST를 개발하고 전투기와 전함 등에 장착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이러한 IRST를 상대로도 스텔스를 유지할 수 있는 메타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요. 이 새로운 메타 물질은 엔진열과 공기 마찰로 발생하는 표면 열을 감추어 IRST로 보더라도 전투기를 탐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원리는 IRST에서 감지하는 적외선의 방사율을 감추는 것인데요. IRST는 특정 대역의 방사율을 감지하여 목표물을 포착하기에 메타 물질은 기체에서 발산되는 열의 방사율을 IRST에서 감지할 수 없는 대역으로 낮추거나 높여 IRST의 눈을 속이는 게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이 메타 물질을 전투기의 곡면에 붙일 수 있도록 테이프와 같은 유연한 소재로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실제로 초음속 풍동 실험실에서 전투기 모형의 스텔스 메타 물질로 만든 테이프를 붙이고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실험한 결과 센서에서 메타 물질 테이프를 붙인 부분만 주변과 같은 온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스텔스 기술에 있어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조형희 교수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에서도 특허를 출원했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같이 개발에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며 한국이 미국 연구진들보다 빠르게 기술을 정립하고 특허를 등록한 것이었죠. 조형희 교수팀에서 개발한 복합 스텔스 기술은 지난해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 기술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차세대 스텔스 기술은 향후 KF-21에 적용되어 KF-21을 5세대 전투기를 넘어선 차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을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기술들이 공개되고 본격적인 전력화가 점차 다가오며 과연 KF-21이 어느 수준의 전투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는데요. 역시 비교 대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옆나라의 자칭 5세대 전투기 제니10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공개한 제니10의 스펙에 대해선 의문점이 많지만 아직 KF-21이 4.5세대 전투기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당장은 KF-21이 열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공군 장군이 제니10에 대해 걱정할 만한 전투기가 아니라고 발언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3일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인 케네스 S. 윌스바흐 대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항우주군 협회 심포지엄에서 제니1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중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5세대 전투기가 F-35처럼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지배적 우위를 차지할 만큼 강력한 전투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윌스바흐 장군은 중국인들이 베껴가는 데에는 능하지만 항공기 기술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보유한 전투기와 비교할 때 이 시점에서 제니10은 지배적인 항공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윌스바흐 장군과 미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큐 브라운 대장은 제니10에 대해 밤잠을 설칠 대상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었죠. 또한 우리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갖는 고도의 훈련 수준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매우 큰 열세에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미국에서 제니10에 대해 수준이 떨어지는 전투기라 평하며 특히 한국을 콕 집어서 동맹국과 함께하는 이상 중국은 열세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과 KF-21을 통해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 공군 전력이 함께한다면 중국의 5세대 전투기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서 말하는 제니10에 대해 들어보면 감히 KF-21은 상대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투기처럼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와 280km의 탐지거리를 가졌다는 제니10의 조합은 F-22도 상대해볼 만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말이죠. 2010년대 중국은 미국의 암남을 능가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며 중국제 공대공 미사일 PL-15의 사정거리를 350km 이상이라고 선전했었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고성능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비행 속도가 마하 5에 달하며 시커와 기동성 역시 암남을 아득히 뛰어넘는다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2015년 이후 중국에서 말하는 PL-15는 어느새 사거리가 300km로 최고 속도가 마하 4 수준으로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은근슬쩍 200k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사정거리인데요. 이 정도의 스펙으로도 중국의 잠재적인 적성국들을 상대로 위협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수치조차 믿어도 되는 건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L-15 미사일의 200km 사정거리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선 제니10 레이더의 탐지거리 역시 200km 이상이어야 할 텐데요. 현재 제니10에 탑재된 A사 레이더 KLJ5는 280km의 탐지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A사 레이더 기술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F-15와 같은 대형 전투기를 대상으로 한 탐지거리이며 레이더 반사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준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100km,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27km로 탐지 범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F-35 레이더의 절반 수준이죠. 현재 KF-21의 A사 레이더는 차세대 질화갈륨 소자가 적용되어 F-35에 탑재되는 AN APG-81 레이더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라고 하기엔 다소 뒤떨어지는 제니10의 스텔스 성능과 KF-21의 더 우수한 레이더, PL-15와 마찬가지로 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사거리 200km대의 미티어 미사일이 조합된다면 제니10을 상대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니10의 레이더가 아직 KF-21을 포착하지도 못했을 때 KF-21은 제니10을 포착하고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과 우리군의 F-35까지 가세한다면 윌스바흐 사령관의 말대로 제니10은 걱정할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폴란드 FA-50 비행 이후 대한민국 항공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블록 2, 3 프로젝트에 합류하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어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될 블록 3의 등장도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4.5세대이나 향후 제니10을 뛰어넘어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KF-21. 보라매가 진정한 날개를 펼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